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우리는 항상 뭔가를 해결하려고 애씁니다. 나아가 정답을 찾으려 하죠. 그런데 정답을 찾으려고 할수록 우리의 삶이 문제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사실은 문제가 아닌 것까지 말이죠. 꼭 하나뿐인 정답이 있는 게 아닌데 굳이 지금 나의 모습을 문제라고 여기면서 외부에서 정답을 찾으려 합니다. 그럴수록 현실에 대한 불만만 늘어가죠. 덴마크 철학자 스웨렌 키르케고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이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경험해야 할 현실이다. 우리에게는 유일한 정답보다 풀이 과정이 담긴 해답이 더 중요합니다. 어디선가 찾아온 정답 같은 게 아니라 경험을 받아들이는 용기가 나의 내면을 더 강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11월 19일 수요일 아침 오늘도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애경님이 남편과 출근하면서 성공예감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벌써 보내주셨고요. 임성택님, 이동희님도 반갑습니다. 김영숙님이 11월 19일은 아동학대 예방의 날이라고 합니다. 이렇게도 알려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자, 또 여러분의 경제상식 퀴즈도 내드리면서 경제상식도 키워드릴 수 있는 시간. 정답은 두 글자인데요. 오늘 정부가요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61% 감축하기로 목표를 잡았죠. 해서 이제 기업들이 정부가 정한 한도 내에서 배출량을 줄이거나 아니면 시장에서 이것 배출권을 사고 팔면서 그 규제를 충족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정부나 국제기구로부터 받은 그 허용량을 초과하면 그만큼의 배출권을 돈 주고 사야 하고요. 반대로 남으면 이걸 판매할 수도 있습니다. 배출권의 단위가 되는 이 물질 두 글자를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지구온난화의 그 주된 원인으로 꼽히고 있죠. 힌트를 좀 드리자면 원소 기호는 C입니다. 두 글자 정답을 맞춰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그리고 KBS 콩이 열려 있고요. 추첨을 통해서도 다양한 선물 보내드립니다. 또 KBS 콩, 유튜브는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오늘의 경제뉴스 동아일보 백상경 기자, 연합인포맥스 서영태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소식 준비했는지 우선은 백상경 기자부터 들어볼까요? 네, 지금 많은 분들 관심 가지고 계실 텐데 국내외 증시 상황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금융당국이 실손 의료보험 개선에 나섰는데 이 내용까지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영태 기자는요? 네, 서울 지역 휘발유 값이 오르고 있는데요. 유가 정리해보고 또 우리 정부가 마침내 론스타와의 소송에서 이겼다는 소식까지 전하겠습니다. 자, 백상경 기자가 준비한 소식 우선은 증시부터 봐야 되는데 박여원 님이 금, 주식, 코인 다 떨어지네 이렇게 방금 글 올려주셨거든요. 네, 그렇습니까? 지금 파란 불들이 굉장히 많이 떠서 많은 분들 가슴을 지금 치게 만들고 있는데요. 네. 뉴욕 증시 3대 지수도 지금 2거래일 연속으로 동반 하락을 했습니다. 다우지수는 1.07%가 빠졌고요. S&P 500은 0.83% 그리고 나스닥이 1.21%가 내리면서 하락 장세를 보였습니다. 이게 엔비디아의 3분기 실적 발표를 지금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엔비디아 주가가 지금 뭐 거의 2% 가까이 빠지면서 지금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기술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인공지능 거품 논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논란에서 여전히 빠져나오지 못하는 모습들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소비 심리의 척도로 여겨지는 홈디포의 연간 실적 전망치가 하향 조정된 것 그리고 또 지금 9월 고용 보고서가 이번 주에 나올 텐데요. 고용 시장의 악화 우려 이런 것들도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우리 증시도 오늘 약세로 출발하고 있죠. 낙폭이 좀 더 커지고 있네요. 네, 지금 코스피가 0.7% 지금 정도? 1.2%까지 밀리고 있어요. 늘렸군요. 그 실시간으로 세로 고침해야 되죠. 네, 방금 전에 해놨었는데 그 사이에 빠르게 밀리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빠르게 밀리고 있습니다. 사실 시작할 때는 약간 올라가면서 출발을 했는데 네. 곧바로 떨어졌거든요. 지금 그래서 어제도 지금 코스피가 거의 3% 넘게 내려가면서 7거래일 만에 지금 4,000선 무너졌는데 지금 3,900 초반대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3,900선도 지금 위태로운 상황. 네, 지금 어제도 이 기관 외국인 쪽에서 하락세를 계속 주도를 했었고 뭐 보면 기관이 6,700억 순매도하고 어제 또 외국인도 5,500억 순매도를 했거든요. 이 개미 투자자들이 1조 2천억 정도 순매수를 하면서 좀 방어를 하려고 했지만 지수가 뭐 떨어지는 것을 좀 막지는 못했습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좀 떨어지면서 우리 증시도 지금 한파를 맞고 있고 또 보면 이제 연준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왔잖아요. 통화 정책 방향을 천천히 진행하겠다. 프로시드 슬로리 이렇게 언급을 했었는데 이것 때문에 좀 연준이 내달 기준금리를 인하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우려들 나오면서 뉴욕 증시 지금 계속 빠지고 있고 AI 때문에 또 빠지고 있고 이게 또 우리나라 이제 증시에도 영향을 주는 압박을 주는 그런 모습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AI 버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월가 거물들이 엔비디아 주식을 매도하고 있다라는 소식들이 계속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서 AI 관련주들이 좀 하락세에 보이고 있습니다. 손정희 회장의 소프트뱅크 그리고 페이팔 팔란티어 공동 창업자였던 이 피터 틸 이런 그 굵직한 거물들이 잇따라 가지고 있던 엔비디아 주식들을 전량 매도했다 이런 소식들이 들리고 있고요. 또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 예측한 것으로 알려졌던 이 마이클 버리 일각에서는 이제 계속 버블 무세다 이런 표현들도 쓸 정도로 계속 이 시장에 대한 버블을 경고하면서 그 사이에서 이제 본인의 기회를 찾는 이런 투자자인데요. 엔비디아, 팔런티아에 대한 풋옵션을 취득을 하면서 하락에 베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월가의 대형 헤지 펀드들도 주요 기술주 비중을 줄이고 있고요. 증시 조금 더 살펴보면은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지금 2% 안팎 밀리고 있고요. 현대차, 기아차가 보합 정도에 있는 거 제외하고는 시가총액 지금 상위 한 15등에 있는 대부분의 종목이 거의 다 떨어지고 있고요. 코스닥 내에서도 최근에 좀 좋았던 바이오주들까지 다 조정을 좀 받고 있네요. 비트코인 가격도 많이 떨었고 금값도 많이 떨어졌어요, 최근에. 예, 방금 시작하면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모두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에브리싱 셀오프 이런 얘기들까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좀 모든 자산이 그동안에 좀 랠리를 하면서 계속 올라가는 부분에 우리가 이렇게 주목을 했었다면 지금은 좀 대량 매도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던 이 비트코인도 9만 달러 아래로 지금 밀렸고요. 금 가격도 지금 온스당 4,000달러 초반대까지 내려앉았고, 근데 특히나 이게 보면은 이제 비트코인은 위험 자산으로 분류가 많이 되고, 근데 금은 안전 자산 쪽으로 분류가 되는데 안전 자산과 위험 자산이 같은 방향으로 하락하는 현상들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결국은 이제 보면 전형적으로 지금 위험을 회피하겠다. 이런 그 간단한 심리들이 아니라 현금을 확보를 해놓겠다라는 심리들로 지금 읽어야 된다. 이런 분석들이 좀 나오는 상태고요. 사실 이게 지금 보면 이제 미국에서 트럼프 관세 대법원 판결도 내년쯤 예상이 되고 있잖아요. 여기서 승소를 하든 패소를 하든 이게 굉장히 증시나 채권 시장이나 이런 쪽에 압박을 주고 굉장히 큰 변화를 줄 수 있다. 근데 이 상황에 지금 굳이 자산을 들고 있어야 되느냐? 지금은 현금 확보도 좀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분석들도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나 이런 또 유동성의 불안들이 이제 지금 보면 은행들이 하루짜리 자금 빌리고 빌려주는 단기 자금 시장에서도 좀 감지가 또 되고 있습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에서 이 은행권과 지금 비공개 긴급 회의를 열어서 단기 자금 사정들을 좀 점검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지금 불확실성 앞에서 자산 시장이 좀 많이 흔들리는 이런 우려스러운 신호들이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안전자산, 위험자산 같이 올라가는 에브리싱 랠리라고 하고 떨어질 때는 안전자산, 위험자산 같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유동성에 좀 더 초점 맞춘 것 아닌가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요. 자, 서영태 기자가 준비한 소식도 들어볼게요. 기름값이 최근에 좀 올랐습니까? 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오늘 서울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가 1,802원을 기록했습니다. 서울 기준으로요. 네.
서울 휘발유 가격이 1,800원대를 넘어선 건 약 9개월 만인데요. 전국 기준으로는요. 한 1,731원 정도 됩니다. 네. 경유 판매가도 많이 올랐습니다. 전국 기준으로 1,638원, 서울은 1,711원을 나타냈습니다. 최근 국내에서 유가가 3주 연속 오르고 있는데 글로벌 시장에서 석유 제품 가격이 조금 올랐고 무엇보다도 환율이 많이 오르면서 원유 수입 단가가 좀 높아졌습니다. 여기에다가 정부가 유류세 인하폭을 좀 줄이면서 소비자가 체감하는 가격이 조금 더 올라오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이렇게 기름값이 오르면은 뭐 소비자 물가에 당연히 상승 압력으로 작용을 하는데요. 유가가 오르면은 우리가 주행할 때 기름값만 오르는 게 아니라 물류비, 유통비 이런 것까지 오르니까요. 전반적으로 연말에 물가 불안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상황을 예의주시를 하고 있는데요. 산업부가 업계랑 회의를 열고 좀 가격을 너무 과도하게 올리지 말아달라 이런 식으로 좀 이야기를 좀 협조를 요청했고요. 업계에서는 그래도 국제 유가가 뚜렷하게 내려가지 않는 이상은 당분간은 국내 유가가 좀 오를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환율 많이 상승한 그 영향을 피부로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네. 가장 대표적인 게 이게 기름값인 거고. 그러면 글로벌 석유 시장, 원유 시장 상황은 어때요? 내년에 약간 좀 내리지 않을까라는 전망도 있긴 한데요. 그 이유가 원래 내년에는 석유 시장에서 공급이 좀 부족할 거다 이런 전망들이 있었는데 이 전망이 사라졌습니다. 그 대신 석유 시장에서 수요랑 공급이 균형을 이룰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요 산유국 모임인 오펙 플러스가 아무래도 좀 생산량을 좀 늘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내년에 공급 부족은 없을 것이고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면서 유가가 지금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거나 아니면 조금 하락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밤에는 유가가 조금 올랐거든요. 1% 정도 올랐는데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좀 긴장이 고조화되고 미국이 러시아를 더 제재할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오면서 유가가 조금 올랐습니다. 뭐 올라봐야 WTI 기준으로 배럴당 60달러 안팎이에요. 네. 요즘에 뭐 많이 오른 것도 아니고 다만 이제 국내에서 체감하기에는 환율 때문에 도입 단가가 올라가고 또 그리고 유류세 인하 폭이 조금씩 이제 축소 조정이 되면서 우리가 서민들이 체감하기에는 조금 더 높아 보이기는 하죠. 자, 백상경 기자가 준비한 소식도 들어볼게요. 실손보험은 전형적인 정책 실패다. 금감원장이 말이네요. 네, 금감원이 지금 이 금융시장, 보험시장 이런 쪽에 조금 전반적으로 구조적으로 문제가 됐던 부분들을 개선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타깃들을 놓고 있는데요. 네. 그 중에서 이번에 이제 좀 지목을 한 게 실손보험입니다. 이찬진 금감원장이 실손보험 전반이 도덕적인 해이 그리고 과잉 진료, 분쟁 증가라는 삼중고를 겪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면서요. 특히나 의료기관이 어떤 치료, 시술 같은 것들을 과도하게 권유하는 관행이 보험금 누수의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직접적으로 좀 꼬집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적인 문제들이 보험사, 소비자 간의 분쟁을 불러일으키고 또 건강보험 재정 악화 그리고 필수 의료를 기피하는 이런 현상들 좀 이런 많은 부작용들을 낳고 있다고 직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감원에서요 조금 방향성을 잡은 게요. 비중증 비급여의 자기 부담률을 좀 높이고 네. 그리고 좀 과잉 진료 우려가 큰 보장들은 제외하는 이런 방안들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상품 구조 손질을 이렇게 하고요. 또 보험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보험회사의 안내 상담 절차를 좀 확대를 하고 보험사가 부당하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것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을 하겠다. 이런 방침들도 좀 내놨습니다. 특히나 의료기관이 연루가 돼가지고 보험 사기를 하는 이런 행위들은 기획조사도 적극적으로 하고 수사기관과 공조를 통해서 좀 철저하게 잡아내겠다는 계획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사후적인 것뿐만 아니라 뭐 구조적인 변경이 좀 있어야 되는데 뭐 그래서 뭐 3세대, 4세대 이제 5세대까지도 준비한다는 건데 어찌됐든 간에 1, 2세대는 과거에 계약해 놓으신 그 당사자들이 있는 거니까 뭐 그것도 없앨 수는 없는 거고 또 소수의 사람들이 그 보험금을 많이 타가는 것 이것도 재정 부담을 키우는 문제잖아요. 네, 결국은 지금 이렇게 구조적인 개선을 하겠다라는 것들이 이 소수의 사람들이 보험금을 독식하고 있는 이런 그 지금 현재 구조들에 대한 문제 의식에서 사실 출발을 하는 거니까요. 실손보험 가입자 그리고 비가입자 간의 진료비 격차가 지금 4배 정도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손 가입자 중에서도 상위 9%
뭐 10명 중 1명 정도의 계약자가 전체 보험금의 80% 이상을 지금 타가고 있는 실정이고요. 뭐 계약자의 한 65% 정도는 지금 별다른 보험금을 수령하는 거 없이 보험료만 그냥 내고 있는 이런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위 9%가 보험금의 80%를 네. 타간다. 그리고 한 65% 정도는 받는 거 없이 계속 보험료만 내고 있는, 언젠가 뭐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보험금이지만 어쨌든 현재 상황으로는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있고 또 의료계 브로커 뭐 소비자들의 어떤 도덕적인 해이도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서요. 보험시장, 의료시장이 좀 왜곡이 돼 있다라는 진단들이 어떤 금감원의 판단입니다. 또 이제 말씀하셨던 이게 뭐 분쟁 같은 것들도 굉장히 많은 상태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보험이 원칙적으로는 우연히 발생한 사고만 보장을 해야 되는데 실손보험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다른 치료 방식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예측 가능한 치료들까지 좀 포괄적으로 보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놓고 조금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그 재정 부담, 지속 가능성 따지고 보면은 국민연금 이것도 이제 보험이니까 국민연금 보험. 이거를 빼놓을 수가 없죠. 2차 구조 개혁을 준비한다고요? 네, 지금 국회가 사실 이제 최근에 이제 국민연금 보험료율, 소득 대체율 모두 다 높이는 이런 1차 모수 개혁안을 통과를 시켰었잖아요. 네. 근데 이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2차 구조 개혁 논의를 이제 착수를 했습니다. 근데 이 국회에서 새롭게 좀 쟁점으로 떠오른 게요. 미적립 부채라는 개념입니다. 이게 미적립 부채가 적립이 안 된 부채, 그러니까 국민연금에서 보면은 앞으로 줘야 될 연금에서 지금 있는 돈과 앞으로 받을 돈을 빼서 이제 부족한 게 실제로 지금 얼마냐 이 돈을 계산하는 개념인데요. 당장 이게 뭐 갚아야 될 돈은 아닌데 뭐 이제 사실 이제 반대하는 쪽에서는 미래 세대에 떠넘길 이 비폭탄의 규모다라고 지금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규모를 정확하게 따져가지고 국민들한테 공개를 하고 개혁 방안에도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요. 또 이제 또 다른 쪽에서는 이제 이게 국제적으로 잘 쓰이지도 않는 개념이고 이걸 이제 추산해가지고 밝히는 게 국민들한테 좀 불필요하게 공포감을 조장하는 것이다. 국민연금이 굉장히 모자란 것처럼 느끼게 만들 수 있다. 더 뭐 실제로 조금 부족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은 있지만 이 규모를 정확하게 얘기하는 게 불필요하게 또 공포감을 줄 수 있다라는 건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개념에 따라서 이 연금 개혁 방향도 좀 달라질 겁니다. 이걸 잠재적인 빚으로 보게 되면은 재정 안정이 좀 우선시 돼야 되기 때문에 보험료를 추가로 인상을 하거나 혜택을 축소하는 논의가 불가피하고요. 반대로 이게 뭐 그렇게까지 필요한 개념은 아니다라고 판단이 되면 지금 뭐 1차 모수 개혁에 이어서 노후소득 보장 기능 주는 돈을 좀 늘리는 어떤 이런 부분에 힘이 실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쟁점이 지금 2차 연금 개혁의 성패를 가를 전망이라고 분석들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서영태 기자가 준비한 소식도 들어볼게요. 어제 저녁에 반가운 소식이 들렸어요. 사모펀드 그 론스타와의 소송에서 우리 정부가 드디어 승리를 했죠. 네, 맞습니다. 미국 워싱턴 DC에는 국제 투자 분쟁 해결센터 취소위원회가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선고했습니다. 취소위원회는 결국 우리나라 정부가 론스타에 대한 배상금을 모두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선고를 했는데요. 이 배상금은 현재 환율 기준으로 우리나라 돈으로 한 4천억 원 정도 됩니다. 결국 우리나라가 배상금을 아무런 지급도 하지 않아도 되게 됐는데요. 이 론스타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이름입니다. 네. 예, 사모펀드 론스타 외환은행을 샀다가 팔면서 먹튀 논란이 있었죠.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 정부랑 좀 소송이 있었어요. 분쟁이 있었던 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2003년도에 외환은행을 론스타가 사들인 다음에 헐값에 샀죠. 그러고 나서 9년 뒤에 큰 차익을 남기면서 하나금융에 팔았습니다. 이때 먹튀 논란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론스타가 굉장히 잘못한 사모펀드지만은 론스타는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잘못했다는 주장을 펴니다. 네. 왜냐하면은 한국 정부가 이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좀 부당하게 개입을 했다는 건데 론스타가 2006년에 외환은행을 매각을 하려고 했는데 이때 6조 원에 팔려고 그랬는데 한국 정부가 승인을 안 내주면서 이 매각 계획이 틀어졌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2012년에 하나금융에
한 4조 원 정도 좀 안 되는 가격에 팔게 됐으니까 우리가 큰 손해를 봤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국제 투자분쟁센터에서 지금 판정을 받아왔는데요. 13년간 소송을 했고요. 2022년에 이 중재판정부가 론스타의 손을 좀 들어줬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일부는 우리나라가 배상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가 된 겁니다. 근데 론스타가 우리나라가 더 배상을 해야 된다 하면서 취소를 신청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역시도 이 판정은 말이 안 된다 하면서 취소를 신청을 했습니다. 양측이 다. 네.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제 또 판정이 또 3년 더 끌어진 건데요. 결국에는 우리나라가 이긴 겁니다. 네, 우리나라는 아무런 배상 책임이 없는 것으로 판정이 나왔는데 이렇게 일부 취소가 아니라 원래 있던 판정을 전부 취소하는 사례가 되게 드물다고 합니다. 그만큼 근본적으로 원래 판정에는 큰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지금 판결이 됐고요. 근데 또 론스타가 이렇게 오랜 기간 13년간 소송을 이끌어 와놓고도 다시 또 추가적인 법률적 검토를 하겠다고 또 방금 뉴스가 나왔거든요. 론스타.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송이 끝까지 간다 이거. 더 이어질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은 현재까지는 대한민국 정부가 이걸 뒤집었고 약 4천억 원 정도 안 줘도 된다. 그리고 소송 비용 73억 원도 론스타한테 한 달 이내 받을 수 있다. 여기까지는 보고 또 이거는 이제 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것 같으니까 계속 지켜볼게요. 또 미국에서 요거를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요. 뭐 짧게 좀 전달해 주겠어요? 네. 미국에서 은행 아닌 네. 사모대출 시장이 팽창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사모대출이라는 건 우리나라 기업은 보통 은행 가서 돈을 빌립니다. 네. 근데 미국에서는 은행이 아니라 어떤 자산운용사의 펀드로부터 돈을 빌릴 수가 있는데요. 은행이 아닌 만큼 그만큼 펀드가 심사를 좀 대충 할 수가 있잖아요. 또 그러면 만큼 또 리스크가 크고요. 그게 바로 우려가 되는 부분인데 굉장히 이 시장이 크게 성장하면서 지금 월가에서 너무 빨리 성장하고 있고 제대로 심사도 안 하고 있고 기업들한테 이상한 대출을 많이 해준다, 막 쓰레기 대출을 해준다 이런 직설적인 발언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2008년도 같은 그런 금융위기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우리나라 채권 시장을 포함해서 글로벌 금융 시장이 되게 지켜보고 있는 어떤 리스크 중 하나입니다. 사모펀드들이 대출을 해주는 그 시장도 면밀히 또 모니터할 필요가 있겠고요. 동아일보 백상경 기자, 연합인포맥스 서영태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일라디오 성공예감 2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청취자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뿌리 담은 리얼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고속 충전 마우스패드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2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이 시각 현재 코스피가 1.7%, 한 70포인트 가까이 밀리고 있고요. 3,883으로 3,900도 깨졌네요. 코스닥은 2% 이상 밀리면서 859까지 떨어져 있고요. 자,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나갑니다. 지구온난화의 주요 원인이자 배출권 거래의 기준이 되는 이 원소 이름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정부가 2035년까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최대 61% 감축하겠다라는 목표를 세웠죠. 6549님이 집에 주기율표 책이 있어서 컨닝했습니다라고 정답 맞춰주셨네요. 일상생활에서 탄소 발자국을 줄이기 위해서 텀블러 쓰기, 로컬 매장 이용하기, 두꺼운 옷 입고 난방비 줄이기 등을 노력하고 있습니다라고. 와, 멋지십니다. 6293님. 오늘 오후 며느리가 예쁜 딸을 출산합니다. 병원에 가고 있어요라고 보내주셨고요. 살기 좋은 기후환경 자랐으면 합니다라고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임성택님이 아까 저희가 원소기호 힌트 C라고 알려드렸는데 C면 카본이네요라고 보내주셨는데 이거 그 정답으로 처리를 해야 됩니까? 원소 이름을 보내달라고 해가지고 이것 배출권 이렇게 이어지는 그 두 글자인데 0795님은 환경 문제를 실천하기 위해서 금연 중입니다. 이것도 아주 훌륭하십니다. 자, 정답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그리고 KBS 콩이 열려 있습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김성희님이 저한테 정답 말씀하셨네요라고. 이거 문자 읽다가 그 발자국, 그렇죠? 예, 그거 발자국이라고 하는데 요즘에는 금방금방 이렇게 증거가 남아가지고 요즘에 스마트폰이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든 막 사진, 동영상 쉽게 찍을 수 있는 시대지 않습니까? 예전에 필름 카메라 시절에는 이른바 한 방 한 방 아껴서 찍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언제부터 우리 삶에서 이 카메라의 역할이 이렇게까지 커졌을까요? 라떼 경제사 시간에 그 한 장의 추억 속으로 같이 한번 떠나보시죠. 경제 전문 뉴미디어 어피티의 김정인 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진 많이 찍으세요? 사진요? 전 좀 안 찍는 편입니다. 필름 카메라 다뤄본 적 혹시 있으세요? 필름 카메라는 있죠. 다뤄보셨어요? 신문방송학과. 그러시구나. 네. 근데 그 카메라가 예나 지금이나 좀 비싸기는 해요. 네네. 예전에는 카메라가 얼마나 했을까요, 가격대가? 근데 사실 카메라 가격대를 얘기하기에는 우리가 또 이게 일반인이 살 수 있게 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가 않아가지고 사진 가격 이야기를 하는 게 조금 더 와닿을 것 같아요. 사진을 저희가 찍었었잖아요. 네. 1950년대 사진 한 번 찍는데 한 1원 정도 했었거든요. 1원. 근데 당시 쌀 한 가마 값이 4원 정도 했습니다. 근데 이 쌀 한 가마가 어느 정도냐면 당시 공무원한테 한 달 먹을 양으로 이제 쌀 한 가마씩 줬었거든요. 그러니까 공무원 한 달 월급 정도라고 생각하면 값어치가 맞을 것 같고. 그럼 사진 한번 찍는데 1950년대 월급 4분의 1. 네, 우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니까 카메라 가격은 뭐 거의 90년대 중후반 가야 우리가 살 수 있던 게 돼가지고 예. 너무 비쌌죠. 그래서 사진 한번 찍으려면 이제 사진관, 네네. 전문 사진사를 찾아갔는데 사진관의 역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에서? 뭐 한 140년 정도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거슬러 올라가 보자면 1883년에 이제 한성순보라는 신문에 이렇게 나와요. 네. 1884년 3월 18일자에 작년 여름에 김용원이라는 사람이 일본인을 초빙해서 서울 저동에 촬영국을 개설을 했고 금년 봄에는 지훈영이라는 사람이 또 일본에서 사진 기술을 배워서 서울 마동에 촬영국을 개설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돼 있는데 그때는 이제 사진관이 아니라 촬영국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1883년이면은 140년 거의 됐죠. 그래서 또 1907년에는요. 대한매일신보에 천연당이라는 사진관을 개업했다는 개업 광고가 실리는데요. 네. 20년 만에 촬영국에서 사진국으로 이름이 바뀌면서 이때가 이제 좀 대중들이 와가지고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사진관이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907년? 네. 네. 근데 이 천연당이라는 이름이 왜 천연당이냐면요. 천연당? 흑백 사진이 아니라 그래도 이제 색조가 조금 들어간 천연 사진 찍어준다 그래가지고 천연당입니다. 자연스러운 사진 색감도. 네, 근데 뭐 나중에 좀 칠하고 그랬죠 원판에다가. 근데 요때 주요 고객은 왕실 인사나 부유층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 특이한 것은 이제 고객들 중에 기생들이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때는 사진 찍는 이유가 이제 기념이 아니라 초상화 대신에 남기는 거였기 때문에 그 장사를 얼굴을 이제 좀 내보이고 장사를 하셔야 되는 분들은 초상화 대신 사진을 찍었던 거죠. 그래서 네. 기생들이 사진을 찍어놓고 네, 네.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또 이게 사진관에서는 이게 원체 귀하고 비싼 거다 보니까 네네. 한 방에 잘 찍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각종 꿀팁도 있었다면서요. 네, 그래서 당시에는 부부가 같이 사진을 찍으러 오는 일이 많았는데 네. 당시 이제 찍으러 오면은 부인들이 눈을 렌즈하고 안 마주치고 굉장히 이제 부끄러움을 타면서 고개를 숙이고 있어서 이건 카메라 좀 렌즈를 똑바로 못 쳐다보는 거야? 네, 일부러 이제 고개를 숙이고 있는 왜냐면 눈을 마주치는 게 좀 예의가 아니었던 그런 시절이어가지고 카메라랑도. 네, 애를 먹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문에 사진 잘 찍히는 법이 그렇게 유행을 했어요. 신문에 나올 정도예요? 기사가 수십 개 수백 개 뜹니다. 사진 잘 박히는 법 이래가지고 그때는 사진을 좀 박는다고 했었죠. 왜냐면 물리적으로 이미지를 인화시 위에 눌러서 고정을 옛날에 시켰기 할머니 때문에. 할아버지가 사진 박는다고. 네. 그래서 이제 재밌는 기사를 하나 골라왔는데요. 학교 졸업 기념 사진하고 결혼식 사진 잘 찍는 법 이제 그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일보의 1930년 기사고요. 학교 졸업 기념 사진
작을 때는 나중에 이제 사진첩을 펴놓고 볼 때는 결코 동무의 눈에 거칠어 보여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정이 떨어지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정답게 아름답게 보여라. 이게 좀 팁이었고요. 결혼식 사진은 또 어떻게 박나 이제 이것도 거실에 걸어두고서 피차 정분이 엷어지지 않도록 사랑이 샘솟는 표정으로 찍혀야 된다. 그래서 여자는 분을 너무 많이 발라가지고 얼굴이 평면으로 보이면 안 되고. 남자는 이제 부인들은 이제 눈을 안 마주치는 게 문제였는데 남자는 너무 머리를 쳐들고 이제 배를 내미는 게 이렇게 그때 또 안 되는 걸로 해가지고 네. 요령이 좀 나왔었습니다. 또 그 왜 옛날 얘기 들어보면 사진 공포증 네. 있었다 하잖아요. 맞아요. 영혼 뺏어 간다고. 맞아요. 아무래도 이제 신기술이니까 이제 그때 뭐 모든 신기술을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있었잖아요. 전선, 자전거, 전기불 뭐 무서워하고 그랬었는데 사진 무서워하시는 사람들도 당연히 계셨습니다. 잘 모르고 불확실한 거는 일단 무서운 이야기를 만들어가지고 피하게 해야 생존 확률이 올라가는 것 때문에 그런데요. 이 지금 사진 관련해가지고 가장 널리 퍼진 미신은 말씀하신 것처럼 사진을 찍으면 영혼이 빠져나간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풍경 사진을 찍으면 그 풍경 사진 거기에 찍힌 나무나 풀들도 다 시들어버린다. 뭐 이런 미신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또 3명이 사진을 찍으면 가운데 있는 한 명이 이제 목숨을 잃는다. 이런 소문이 돌기도 하고요. 100년 전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전신을 찍어야 이제 그 온전하지 뭐 이렇게 뭐 상반신 사진을 찍는다거나 팔다리가 없이 사진을 찍으면 네. 그 부분이 소실된다. 이런 이제 미신도 있었습니다. 이런 얘기 여름에 들어야 되는데. 방주영 님이 2001년에 디카 나오자마자 산 남편 정작 충전을 안 해서 출산 직후 아기 사진은 못 찍었어요. 아우 이렇게 보내셨고 6371님은 66년에 태어난 저는 6남매 중에서 첫 아들이라고 유일하게 돌 사진이 있습니다. 누나 동생들에게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진에 대한 추억은 누구나 다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이게 역설적인 것도 있네요. 역사적으로. 사진관이 호황을 맞은 게 네네. 전쟁 당시였다고요? 맞습니다. 사실 전쟁이 있으면 좀 그렇게 되는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신분을 좀 증명을 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니까요. 그래서 전쟁 직후 부산에서부터 이제 시민증이라든지 병적 증명서, 야간 통행증, 기관 요원증 같은 여러 종류의 어떤 신분증을 발급을 했어야 됐기 때문에 증명 사진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네. 이때 이제 신분 증명이 안 되면은 바로 처결이 가능한 즉석 처결 뭐 그 좀 비극적인 역사가 있었죠. 신분 증명이 안 되면 좀 수상하니까요. 그래서 이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괴짝 사진관이라는 급속 사진관이 좀 등장을 했는데요. 뭐라고요? 괴짝 사진관이요. 사과 괴짝을 암실로 이용해서 요즘으로 따지면 뭐 이렇게 부스 안에 들어가서 찍는 그런 즉석 느낌인가? 사진 나름 즉석 사진이죠. 그래서 최대 30분 만에 사진 인화가 됐는데 굉장히 혁명적이었습니다.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로 운영할 정도로 성행했고요. 우표만한 증명사진 3장에 100환 정도로 그 당시로 따지면 꽤 저렴한 가격이었다고 합니다. 대중화가 많이 됐네요. 네, 그리고 이것만 있었던 건 아니고요. 당시 이제 여성 초상 사진도 전쟁통에서부터 본격화가 됐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미군이 많이 들어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카메라하고 필름하고 기술도 흘러나와서 장비 접근성도 높아졌을 뿐더러 또 이제 미군이 오면 이제 엔터테인먼트가 있으니까 광고 잡지 산업 또 이런 엔터테인먼트 관련된 산업이 성장을 해서 실제 사진관의 영업 수익은 여기서 다 나왔다고 합니다. 재밌네요. 그때까지 흑백 사진이었을까요? 컬러 사진은 언제부터였을까요? 사실 이제 컬러 사진 대중화된 거는 서양은 1960년대 중반부터는 이미 다 컬러였는데 네. 우리나라에서는 물론 그때 이제 그 기술이 도입이 되기는 했지만 비싸가지고요. 이제 그 사진관 운영하시는 분들도 이 장비가 비싸가지고 실제 대중화가 된 거는 1970년대 중후반부터라고 봐야 되고요. 완전히 좀 컬러 사진이 흑백 사진을 밀어냈다라고 봐야 되는 건 1980년대 중후반입니다. 그래서 사진보다 영화가 먼저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니까 사진은 흑백 사진인데 영화는 컬러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요? 영화가 먼저 컬러 영화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네, 가족 사진으로 컬러 사진 나오게 된 건 아마 1988년 서울올림픽 때부터라고 아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80년대부터는 그래도 각 집에 카메라가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하지 않았나 이때? 네, 조금씩 이제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그 컬러 사진 대중화 시기가요. 그 카메라 보급하고 겹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제 그 기술이 발전이 늦었던 게 아니라 돈이 없어가지고 좀 이제 늦었기 때문에 좀 재밌게, 좀 재밌어요. 이게 굉장히 최첨단 기술하고 좀 한 20년 전에 보급됐던 기술하고 동시에 이제 보급이 되는 그런 현상, 동시다발적으로 대중화되는 재밌는 현상이 있었는데 삼성이 최초의 카메라를 출시한 것이 19
1979년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1984년, 1986년에는 전자동 카메라와 줌 기능이 있는 카메라가 출시돼가지고 네. 요거를 좋아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줌 기능?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근데 다 사이즈가 굉장히 컸어요. 저도 이제 기억을 하는데 비디오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기억상 거의 뭐 무기 그죠. 어깨에 매야 됐고. 네, 같았어요. 거의 그래서 ENG 카메라만한. 맞아. 그래서 손을 가볍게 들 수 있는 이 콤팩트 카메라라고 했죠. 당시 이제 신문 광고에 실리기로는 요 콤팩트 카메라 일명 똑딱이 카메라라고 하는데 네네네. 90년대 후반쯤 대중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폴라로이드 카메라는 1980년대 90년대 짧게 좀 애용이 됐는데 영원히 좀 역사에 족적을 남긴 이름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신문 기사를 보면은 이제 뭐 컬러는 빛이 바래니까 흑백이 더 좋다 이러면서 옛날이 더 좋았다 이런 기사는 항상 이제 등장을 했습니다. 똑딱이 카메라. 다들 아마 그 추억 속에 있을 겁니다. 네네. 또 그 필름 카메라의 매력은 인화하고 현상하는 거. 네. 사진관에다가 필름 한 통 맡기고 그 기다리는 지금으로 따지면은 되게 그것도 맛있었던 기억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199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필름 카메라로 찍으면 이제 필름통을 사진관에 맡겨가지고 맞아요. 현상을 했잖아요. 그래서 하루 이틀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근데 이제 1990년에 필름 한 통 현상을 하고 인화를 하려면 필름 값이 한 3,000원 했어요. 그리고 현상비가 통당 2,500원. 인화비는 또 장당으로 해가지고 몇백 원씩 했는데 1990년 최저 시급이 690원이었습니다. 굉장히 비싼 취미죠. 사진 찍는 거는. 근데 이제 그래도 맡기고 기다리는 동안 설렜던 게 굉장히 좀 행복한 추억이었고 근데 망치면 안 되는 사진이 또 있잖아요. 돌잔치나 졸업식 사진 같은 거. 네. 그래서 빛이 뭐 일반인이 찍으면 빛 잘못 번져가지고 역광 때문에 사람 얼굴 까맣게 나오고 이런 게 있어가지고 전문 출장 사진가도 등장을 했었죠. 비쌌지만 이분들한테 안 찍을 수가 없는. 디카 얘기 좀 해볼까요? 박영은 님이 그 필름 회사들의 몰락 그 이후에도 이제 디카가 나온 이야기도 막 글을 올려주고 계시는데 네네. 사실 이제 산업 지각 변동이 일었던 거는 본격적으로 이제 디카죠. 이게 정말 많은 걸 파괴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냥 카메라라고 했다가 이게 필름 카메라, 필카가 되고 디카가 되고 폰카가 되고 이제 뭐 그런 세상인데요. 네. 디지털 카메라 처음 등장한 건 1975년 코닥이 개발한 시점인데 당시 이 디지털 카메라 무게가 한 4kg 정도 됐다고 해요. 4kg요? 요즘은 노트북도 그렇게 안 나가죠 무게가. 와. 그리고 상용화가 된 게 1981년 소니 마비카 이게 전문가용이었고, 그다가 1990년대가 정말 이제 디지털 카메라의 시대여가지고 DSLR이 쭉 유행을 했었어요. 이 니콘 거죠. 근데 이때는 엄청 비쌌어요. 맞아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10년 만에 필름 카메라가 시장에서 거의 사라졌고 디지털 카메라도 10년 정도 있다가 거의 사라졌죠. 그렇죠. 그래서 이 디카 때문에 각 기업들이 무너지기도 했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필름 카메라 대표 기업이었던 코닥이 이제 뭐 거의 제왕이었는데요. 사진을 대중화한 기업이었는데요. 2012년에 이미 파산 보호 신청을 했었습니다. 맞아요. 2013년에 필름하고 카메라 사업부 매각을 하면서 그래픽 커뮤니케이션 기업으로 회생했는데 지금 뭐 이 부분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디지털 카메라부터는 반도체의 역할이 굉장히 큰데요. 필름하고는 완전히 다른 산업이죠. 화학적 기술하고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산업용 화학품이나 제약 원료 생산 같은 거 도전하고 있지만 그보다는 이제 의류 쪽으로 패션 브랜드 로열티 수익으로 좀 자기네 브랜드 빌려주고 로열티 받고 기업 명맥을 잇는 중입니다. 근데 후지필름 같은 경우에는 코닥처럼 필름 회사였지만 필름 주 원료인 콜라겐을 사용해가지고 화장품이나 바이오로 좀 성공적인 전환했다고 합니다. 명맥은 살아있는. 네네. 명맥은 살아있는. 참 코닥이 디카를 제일 먼저 발명해 놓고 그것 때문에 쓰러진 참 아이러니합니다. 이선아님 77년도 삼성 정밀에서 만든 삼성 미놀타 구입해서 좋았었다. 추억 속으로 또 같이 다녀왔습니다. PT의 김정인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중동 아프리카 4개국 순방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를 국빈 방문해 인공지능과 원전기술 등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다양한 분야 협력을 명시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고 방위산업 제3국 공동수출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10년 넘게 벌여온 국제 분쟁에서 최종 승소해 4천억 원대 배상금을 물지 않게 됐습니다. 론스타 측으로부터는 70억 원 상당의 소송 비용까지 받게 됐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실 소속 비서관이 성비위 의혹으로 지난달 검찰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국회 사무처는 다음 달 19일자로 해당 비서관을 면직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엠믹스 혜원입니다. 오늘은 지훈님의 여행 이야기를 만나볼게요. 다운증후군을 가진 지훈이와 편의 차량을 이용해 남산으로 특별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평소 집에 있는 걸 좋아하는 아이인데요. 알록달록한 낙엽을 직접 만져보고 떨어진 은행잎을 주우며 쌀쌀하고 차가운 늦가을의 경치를 즐겼습니다. 초록여행 떠나요. 요거 좀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KBS 1라디오 또 쿨 FM에서 나가고 있는데요. 일종의 캠페인이죠. 장애인들의 자유로운 여행을 현실로 만들어드리는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입니다. 사실은 우리 사회 또 인식 또 구조까지도 같이 바꿔나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기업의 사회적 영향력에 대해서도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기아 지속가능 경영팀의 이은주 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캠페인 많이 나가는데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네. 초록여행이 네. 뭔지. 네, 초록여행은 저희 회사에서 가장 오랫동안 또 꾸준히 지원해온 대표적인 사회공헌입니다. 네. 그 장애인분들이 가족이나 친지분들과 함께 자유롭게 국내 여행을 즐기실 수 있도록 장애인 편의에 맞게 개조된 차량을 무상으로 빌려드리는 프로그램이고요. 2012년부터 시작해서 14년 동안 꾸준히 지원하였고 지금까지 누적으로 이용해 주신 분들은 10만 명이 넘었습니다. 14년 동안. 네. 10만 명이. 네. 그러면은 그분들을 많이 여행을 보내드리고 왜 장애인의 그 이동권 이런 것도 참 뜨거운 이슈잖아요. 항상. 네. 이동권도 여행권에 대한 인식도 실제로 좀 많이 바뀌었을까요? 어때요? 네, 이 초록여행이 처음 시작할 당시에는 여러모로 이동권이 많이 힘드셨겠지만 특히 여행 같은 경우에는 자유여행을 떠나고 싶으셔도 장애인분들은 아무래도 대중교통이 이용하시기가 좀 힘이 드시니까 자유여행. 네, 그래서 좀 그 이동편이 마땅치 않아서 여행을 포기하시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분들이나 가족분들과 좀 자유여행으로 소규모 3, 3호 떠나실 수 있도록 개조된 차량을 대여해 드리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물리적인 차량을 지원해 드리는 걸로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저희가 10년 이상 사업을 하다 보니까 장애인분들이 여행은 그냥 꿈도 못 꾸셨었는데 이렇게 초록여행을 통해서 여행을 다니게 되면서 좀 도전할 수 있는 마음도 생기고 그리고 우울감도 좀 해소되고 심지어 자존감까지 향상됐다라는 피드백들을 많이 내주셔서 저희도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리프레시되고 좋죠. 네네. 근데 역시나 망설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특히 이제 장애인을 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차량. 네. 특수 차량이 필요하고 네, 맞습니다. 비용이 크고 하는 거잖아요. 네. 이 부분 다 지원합니까? 어디까지 지원해줘요? 일단 차량을 보통 저희 일반적으로 저희가 여행을 갈 때도 이제 렌트를 하려면 렌트비를 내야 되는데 일단 렌트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무상으로 대여를 해드리기 때문에 렌트비는 당연히 없으시고요. 근데 사실 장애인분들이 이렇게 장애인 향으로 개조된 차량, 장애인들 분들 편의에 맞게 뭐 핸드 컨트롤러라거나 뭐 장애인용 뭐 전동 시트라거나 아니면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슬로프 같은 것들이 장착된 차량을 대여하시는 것 자체가 사실 거의 불가능하고 힘이 든데 시중에서는 네, 근데 저희가 이렇게 대여를 해드린다는 것이 사실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이것도 궁금한데 바다, 산, 섬까지도 가능해요? 바다산은 어디까지 갈 수 있어요? 작년부터 저희가 새롭게 시작한 좀 특화된 서비스인데요. 원래는 뭐 가시는 곳이 어디시든지 목적지를 가실 수 있는 차량을 대여해 드리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핵심이지만 작년에 저희가 국립공원공단과 같이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리산 노고단이라거나 소백산 연화봉 등 높은 산의 정상까지도 가실 수 있도록 거의 정상 가까이까지 차량으로 이동이 됩니다. 보통은 차가 들어갈 수 없어서 이렇게 차량이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신 것이 국립공원공단에서 협조해 주신 거고 그리고 저희는 그렇게 올라가실 수 있는 차량을 대여해드리고 이런 프로그램을 같이 만들었죠. 차로 정상까지 갈 수 있는 산은 그 지역의 협조를 받아서 네네. 같이 정상까지 맞습니다. 가드리고 네네.
이거 쉽지 않은 경험인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산뿐만이 아니라 한려해상이나 변산반도 같은 변산반도. 변산반도 같은 바다 여행도 뭐 섬 트레킹이라거나 요트 투어 등을 하실 수 있게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대박인데요. 네. 근데 이거 무료로 또 지원을 해주시는 거다 보니까 네. 신청하고자 하는 분들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이거 네. 경쟁률 높지 않습니까? 경쟁률 너무 치열합니다. 이 초록여행 홈페이지 greentrip.kr 그리고 전용 모바일 앱을 통해서 무료로 신청하실 수가 있는데 네. 아무래도 경쟁률은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고요. 저희가 그래서 사실 차량을 매년 좀 늘려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도 저희 올해 출시한 전기차 모델인 PP5를 새로 도입을 했고 네네네. 그리고 내년에는 개조 차량이 아니라 설계 단계부터 뭐 휠체어를 이제 실을 수 있는 장애인 향 차량인 그 PP5 웨이브 모델도 추가 도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아무리 이렇게 차량을 계속 늘려나간다고 해도 여전히 경쟁률은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사실 미리미리 신청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 기아차에서 그 PBV 사업하잖아요. 목적형 차량. 네, 맞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개조하는 게 아니라 아예 목적형으로 그렇게 만들어서 나올 수도 있는 건데 네. 뭐 기아차에서 만드는 차량으로 다 장애인분들만 이렇게 해드릴 수는 또 없는 거고 또 네네. 한정된 자원이 있다 보니까 네. 곽정은 님이 라디오에서 초록여행 떠나요 들을 때마다 참 좋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더 많은 장애인분들이 여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합니다. 또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네. 또 자동차를 활용한 또 다른 사회공헌 활동도 있나요? 네, 저희 지역복지기관이나 사회적 기업에도 네. 좀 그분들이 하시는 사업 목적에 다양하게 활용하실 수 있도록 전기차를 기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분들이 하시는 활동도 저희가 차량을 지원을 해서 간접적으로 돕는 활동들도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이나 지역복지기관에 네, 맞습니다. 차를 그냥 한 대를 주는 거예요? 네네. 좋네요. 네. 또 왜 다양성 또 포용성을 위해서 다문화 관련 사업도 하신다고요? 네, 저희 KBS 라디오와 함께하는 장애인 인식 개선 공익 캠페인 초록여행 떠나요 많이 사랑해주고 계시는데요. 네. 초록여행 외에도 저희 다양한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이제 기업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찾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나 뭐 결혼 이민자, 유학생 등으로 요즘 외국인들이 점점 많아지고 계시고 네네. 한국에 계시는 외국인 분들이 많아지면서 다문화 가정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작년부터 우리나라도 OECD 기준의 다인종 다문화 국가가 되었다고 해요. 저 어렸을 때는 단일 민족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아주 옛날, 네, 너무 옛날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서 하모니움이라는 이름으로 그 다문화 청소년, 정확히 말씀드리면 고등학생들이 네. 미래 주역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취창업 지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문화 포용성 확대를 위해서 대국민 인식 개선 캠페인도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인식 또 사회적인 분위기를 바꿔나가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이것도 네네. 기업이 같이 하는 일이에요? 네, 맞습니다. 저희 사실 그 다문화 청소년들에게는 교육질을 시켜주고 있고 올해 첫 교육생들이 나왔는데 뭐 IT나 F&B, 영상 편집, 조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습에서 인턴십까지 이어지는 활동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은 내 진로에 대해서 고민도 하게 됐고 적성도 찾았다, 또 자신감도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고 학부모님들도 많이 좋아하시는데요. 뭐 이렇게 청소년들이 자신의 역량을 키우는 것도 필요하지만 네. 사실 우리 사회 전체의 인식과 분위기가 바뀌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가 많이 바뀌고 있긴 하지만 아직도 좀 다름에 대해서 낯설어하고 배척하시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음악과 같은 문화적 매개체를 활용해서 좀 다문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그 노들섬에서 뭐 연예인분들과 인플루언서 분들을 모시고 토크 콘서트와 뭐 미니 콘서트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한 10,000명 정도 참여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올해는 서울대 피아노과의 박종화 교수님과 함께 하모니움 럼피아노라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전국 곳곳에 찾아가서 아름다운 클래식 연주와 함께 다양성과 포용성의 메시지까지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국 찾아다니면서 음악회를 여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거는 이제 장애인분들뿐만 아니라 다문화 가정
네네. 위해서. 근데 또 뭐 다른 분들도 같이 이제 즐길 수 있는 거니까 그 네, 지역에서. 맞습니다. 네. 좋네요. 또 이 밖에도 관심을 두고 있는 다른 사회 활동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되게 다양하네요. 네,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뭐 장애인 지원, 다양성, 포용성과 관련된 CSR 활동도 오늘은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네. 환경과 지역사회 문제에도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갯벌의 식생을 보호해서 생태계 다양성을 보호하는 활동도 하고 있고요. 갯벌에 이제 해초 등등을 심어서 좀 그 철새들도 날아오게 하고 그런 생태계 다양성을 보호하는 활동도 하고 있고 또 해양에 폐플라스틱을 수거하는 글로벌 NGO도 지원하고 있고요. 네. 또 그린라이트 프로젝트라는 이름을 통해서 여러 NGO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아프리카 등등의 지역사회에 뭐 학교나 보건소, 직업훈련센터 등을 지어주는 활동도 14년 이상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15개 국가에 19개 지역을 후원해 왔습니다. 그것도 꾸준히. 네, 꾸준히 해왔습니다. 김명애 님이 초록여행 그것도 14년씩이나 대단해요. 가끔 여행하다가 그 장애인 가족 만나면 장애우들이 엄청 행복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잘했어요, 잘하셨어요. 또 이렇게 보내주셨고. 네. 강무성 님이 그 질문 하나 보내주셨어요. 기사님도 배정되는 건가요? 가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운전해야 하는 건가? 이런 질문. 많이 받지 않나요? 네. 기사님을 배정해 모든 프로그램에 기사님을 배정해 드리는 건 아니고 기사님을 배정할 수 있는 별도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우선은 직접 운전하시는 걸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차량을 지원해 드리지만 운전이 불가하거나 어려우신 분들을 그렇죠. 위해 기사님까지 배정해 드리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것도 따로 이제 신청을 하는 거죠. 네네네. 별도의 프로그램입니다. 기아 지속가능 경영팀의 이은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2부에서는요. 요즘에 그 AI 거품 논란 일고 있는데 실제로 실리콘밸리에서 근무했던 그리고 공학도에게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뉴스 들으시고요. 10시 5분에 금방 같이 다시 뵙겠습니다.